안녕하세요, 스라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스펙 쌓는 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학회, 동아리, 기타 교육이나 강의 수료, 공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번 영상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번째 학회입니다. 학회는 학회를 참가하는 것도 스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포지엄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서포터즈를 설명할 때 약간 국가 기관들을 북마크해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런 데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여러분을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하는 초대 링크나 그런 거를 학회 참여에 그 참여 폼 같은 게 링크가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이나 대학생도 그런 학회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기관들을 들락날락을 해야 돼요. 이렇게 꼭 또 약대 편입하시는 분, 관심 있는 분들도 그냥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은 게 자소서나 사업계획서에도 녹여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데를 참여를 해서 나중에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기업들에게 해서 뭐 연구를 해서 벤처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벤처기업은 왜냐면 벤처기업에 입사한다는 거는 교수님이 노예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얼마나 관심 있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학회에 그냥 참여만 한다?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펙에. 그래도 뭔가 공간 채우기 용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그냥 참여만 하지 말고 그걸 갔다 와서 보고서도 한번 써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포스터를 만들거나 소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학회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는 학회 발표자, 거기 심포지엄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거기 부스를 제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런 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솔직히 저학년이면 그런 걸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그 저학년이 뭘 알고 논문을 써요. 포스터를 쓰고. 말이 안 되죠. 진짜 가능하다면 포스터나 논문을 내서 학회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그냥 참여라도 하셔라. 그리고 참여만 하지 말고 거기서 어떤 벤처기업들, 어떤 학교 소속의 어떤 대학원생이 어떤 석사 박사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그리고 이런 심포지엄 학회를 가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포스터 회를 하면은 그 포스터 쓴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이거 읽어보고 막 질문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막 친해져요. 그런 식으로 업계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제가 고등학교 때 생명 선생님이 연구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연구실에서 일하시다가 온 분이라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생이라서 나 아무것도 몰라 막 그냥 구경만 해 이러지 말고 가서 읽어보고 제대로 읽어보고 뭔지 듣고 그 질문도 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러다가 막 어디 인터넷 꽂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막 계속 신동향 그 업계나 학계 신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다음 학회에 또 초대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학계에 발을 들여놔야 돼요. 물론 저학년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대 편입하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진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자소서를 쓸 때거나 학업 계획서를 쓸 때 그거를 그 편입 공부를 막 필기 공부를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직전에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학년 때 미리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업계나 이 학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신동향이나 새로 나온 기술, 그 새로 나온 페이퍼가 뭐가 있는지 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전문성을 갖춰서 나는 그럼 이 학과를 가서 약대를 가서 사실 실제로는 약사할 거지만 연구를 할 거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에 연구 관심이 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학회가 솔직히 그냥 학회 갔다 온 거는 스펙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갔다 왔구나. 왜냐면 그건 참석만 하면 누가 쓸 수 있거든요. 누구나 빈칸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갔다 오면 본인한테는 그걸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에 녹여낼 수 있는 정보들,
그런 지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회 참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스포츠워드처럼 몇 달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고 방학 때 몇 번 가세요 그냥. 다음으로 동아리예요. 동아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동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연합 동아리, 두 번째는 학교 내 중앙 동아리, 세 번째는 과내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과내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연합 동아리는 다른 대학교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연합 동아리는 약학 관련 아니면은 좀 학문적인 동아리가 별로 없어요. 중앙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학과나 뭔가 좁은 그런 지식에 관련된 동아리가 잘 없고 과내 동아리가 과내 동아리다 보니까 그 과에 관련된 생명과학과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페이퍼 리딩이라던가 뭐 학회 참여 동아리라던가 뭐 그런 교수님 강연 듣고 이런저런 활동할 수 있는 학문적인 동아리는 대부분 과내 동아리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내 동아리를 가장 추천하고 또 과내 동아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두 번째 또 있는데요. 족보가 보통 과내 동아리에서 돌아요. 왜냐면 같은 과니까 그 작년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 저거 내가 작년에 시험 봤던 건데 재작년에 시험 봤던 건데 하니까 족보를 이렇게 하사해 주십니다. 선배님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교육이나 강의를 수료하는 것. 이것도 약간 자리 채우기용이에요. 스펙에서. 근데 도움이 되긴 돼요. 첫 번째로는 CPR 자격증 아니면 CPR 교육 그거 수료증이 있어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CPR이 1365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미리 올라와져 있는데 그게 1일 후 거, 2일 후 거, 3일 후 거, 5일 후 거, 막 심지어 65일 후 거까지 쫙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1365 검색하시면은 CPR 그거 교육이랑 CPR 자격증까지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올라와 좋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게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다 배우시고 오셔서 이거를 만약에 그거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거기에 낸다. 원서 접수할 때 낸다 하면은 아니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싶고 여자분들이 만약에 하면은 뭐 그래도 이거를 자리 채우기를 하긴 했구나 뭐 관심이 있긴 있구나 싶겠죠. 그냥 뭐 10개를 낼 수 있거든요. 총 뭔가 수료증을 기타 서류를 10장까지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약대 편입할 때 그때 그냥 자리 채우기용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DX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의 강의를 미리 거기서 온라인으로 들어서 그걸 몇십 시간 이상 들으면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와 내가 이렇게 약학 관련된 좋은 강의들을 들었다. 나 이렇게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채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그 온라인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약간 좀 그것도 자리 채우기용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살 방지 교육입니다. 자살 방지 교육 교육 이수증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리 채우기용인 느낌이 있죠. 그래도 약간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구나 얘가 우리 그거 약대에 진짜 관심이 있긴 하구나 이런 정도 어필할 수 있긴 한데 이걸 뭐 자소서에 전 생명 뭐 자살방지 교육을 수료를 해서 생명을 어쩌고 윤리에 대해서 뭐 이해했으면 생명을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쓸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메스의 HPLCN-GC 이것도 뭐 강의 수료하는 건데 하버드 강의랑 비슷하게 그거 듣고 온라인 강의 듣고 수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남는 분들은 하세요. 저학년이신 분들은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는 왜냐면 자리는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뭐 한 게 많다. 내가 이렇게 활동을 진짜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모전입니다. 보통은 대학생 대외 활동하면 공모전을 다들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공모전을 7번째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메디컬이나 생명 관련해서는 공모전이 할 게 없어요. 공모전을 보면은 보통 그나마 이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아니면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IT, 코딩 공모전 아니면은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근데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인데 그냥 광고가 아니라 좀 이과 관련된 메디컬 관련된 그런 거 아니면 뭐 글쓰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디컬 공모전은 딱히 메디컬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또 공모전은 또 장점이 상금을 탈 수 있다는 거긴 해요. 그리고 뭐 만약에 생명윤리 공모전이다. 그러면은 뭐 얘가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친구구나. 뭐 이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죠. 또 이 7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상 경력, 자격증, 장학이 있는데요. 장학 같은 경우에는 GPA에 그냥 녹아들기 때문에 특히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학금을 받는 성적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의 기록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고요. 자격증도 무슨 뭐 아까 말했듯이 CPR 자격증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제가 알아봤을 때는 더 뭔가 괜찮은 자격증 같은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하면은 수상을 하는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식약처 식의학 영리더도 그 최종 마지막에 가서 모든 활동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활동 내역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잘한 사람들한테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상 내역을 채울 수 있고 뭐 공모전에서 상을 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은 별로 메디컬 계열에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그 뭔가 연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외에도 뭐 수상 경력, 자격증, 장학이 더 추가 제출 서류에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